MIT 세계 최고의 언어학부. 한때 내 이름은 여기서 존경받았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강의실은 내 무대였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디지털, 인공지능. 세상은 더 빠르고 더 젊은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내가 지켜온 언어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 젊은 교수 레이첼 리는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이다라고. 내 심장은 멈췄다. 한글. 영어도 라틴 문자도 아닌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자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반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싸움 끝에 나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과연 그날 MIT 언어학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이어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MIT 언어학부 메인 강의실은 가을의 쌀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오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언어학부의 개관시인처럼 불리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강단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영어의 우수성을 설파해왔으니까요. 레이첼 리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만 35세. 젊고 패기 넘치는 인재였습니다. MIT 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정교수가 된 천재라고들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과 유럽을 거치며 쌓은 명성으로 MIT에 영입된 인물이었죠. 그런 레이첼 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최적 문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레이첼 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로젝터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는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이라고? 영어도 라틴 문자도 아닌? 위대한 그리스 문자도 중국의 한자도 아닌?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레이첼 교수. 그런 주장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것은 라틴 문자와 영어입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언어도 영어죠. 한글은 어떤 기준으로 최고라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많이 섞여 나왔네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들 간의 공개적인 대립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레이첼 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득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박.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 긴장감, 그리고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강의가 끝난 후 나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첼 리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자의 과학적 체계성, 습득 용이성, 디지털 환경 적합성. 모든 기준에서 한글이 최상위에 있다는 주장이었죠. 나는 그것을 반박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서관의 언어학 특별 서가에는 내 논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연구의 결과물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내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 말이죠. 책상 위에는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한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히라가나, 크메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 각 문자의 역사와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나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커피잔이 3개, 4개로 늘어갔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는 너무 단순해. 복잡한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어. 중얼거리며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였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구조가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워. 이건 약점이야. 한자를 펼쳤습니다. 수천 개의 문자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 명백한 단점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마주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자료들은 놀랍도록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그랬죠.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MIT에서의 내 명성, 학문적 위치,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디, 자료 더 필요하세요? 도서관 사서 매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매기가 떠난 후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라 내 입장을 지지해줄 증거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깊이, 더 집요하게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밤을 도서관에서 보낸 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체로키 문자. 북미 원주민 세코야가 만든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19세기 초 문맹이었던 세코야는 자신의 부족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그것도 단 몇 년 만에 말이죠. 이거야.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를 담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가 보급된 지 단 몇 년 만에 체로키족의 문맹률이 0%에 가까워졌다는 기록.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한글보다 뛰어난 성공 사례야. 나는 흥분에 차서 체로키 문자의 구조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로키족은 이 문자로 자신들의 헌법을 만들고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문명의 빠른 발전을 이뤄냈죠. 그것도 라틴 문자의 영향 없이 말입니다. 이건 강력한 반증이야. 레이첼리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카드로 한글의 우월성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체로키 문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코야의 이야기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체로키 문자표를 펼쳐보았습니다. 85개의 음절 문자. 각각의 모양과 소리가 독특했습니다. 나는 체로키 문자의 구조를 분석하고 한글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점도 있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죠. 특히 체로키 문자가 음절 단위라는 점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어. 주말 내내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레이첼 리에게 도전장을 내밀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음 주 세미나에서 체로키 문자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글이 유일무이한 천재적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잡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승부수가 오히려 내 패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화요일 오후 언어학부 세미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에디 리처드슨 교수가 레이첼리 교수의 한글 이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표를 한다는 소식 말이죠. 단상에 올라서니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40년 가까이 강단에 서온 내가 이렇게 떨리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문자 체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북미 원주민 체로키족의 문자입니다. 프로젝터에 체로키 문자표가 띄워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얻고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세코야라는 문맹의 원주민이 만든 이 문자는 보급 후 단 몇 년 만에 부족 전체의 문맹률을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자 보급 사례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체로키 문자의 구조적 우수성과 효율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글과의 비교를 덧붙였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400년 후에 만들어졌지만 유사한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독창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문자는 지금 살아있나요? 순간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죠.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박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살아남은 것들은 누군가 끝까지 지킨 것들이더라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사라졌지만 한글은 5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더구나 식민 지배와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말이죠. 누군가가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학문적 우월함,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발표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 술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첫 잔, 두 잔. 술잔이 채워질수록 머릿속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었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내 첫 논문이 실린 학술지,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사진, 학생들과 함께한 모습.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영어가 최고의 언어이고 라틴 문자가 최고의 문자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술기운이 오르며 더 솔직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찾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인지.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 재생시켰습니다. 20년 전 MIT 특별 강연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와 라틴 문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죠. 영상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그때의 나는 지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각 문자가 지닌 고유한 가치는 생각하지 못했죠. 나는 계속 과거만 바라봤던 거야.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취, 과거의 지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했던 거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가 무엇인지, 인공지능 시대의 효율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비교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분석은 너무 피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더 깊이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만 찾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죠.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글을 공부해 보자고요. 진정한 학자라면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연구실이 아닌 언어 학습 자료가 있는 구역으로 갔습니다. 한글 교재가 어디 있을까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Korean alphabet a scientific marvel. 이라는 영문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알렉산더 보빈 러시아 출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 입술의 모양을 본뜬 미음,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니은. 자음에서 조음 위치를 표현하고 모음에서는 철학적 원리를 담아냈다는 설명을 읽으며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문자구나. 나는 천천히 한글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낯선 문자들을 따라 쓰는 것은 어색했지만 묘한 즐거움도 느껴졌습니다. 문자의 형태가 소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라틴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체계성이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5세기 세종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는 이야기.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이건 문자 이상의 것이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담긴 문화적 창조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민준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누군가 끝까지 지킨 것들이더라고요. 한글이 5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완성도와 함께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며칠 동안 한글에 몰두한 후 나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자들의 효율성을 비교해보는 실험이었죠. 언어학부의 디지털 랩을 예약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민준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진심을 설명하자 흔쾌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타자 속도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로 타이핑하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타이핑이 영어보다 평균 15% 빨랐고 중국어보다는 무려 40% 빨랐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이 키보드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오류율이었습니다. 초보자가 각 문자를 배워 타이핑할 때 발생하는 오류의 횟수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글이 압도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논리적이어서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음성인식 정확도 실험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음성인식 정확도는 영어보다 5% 높았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음성 패턴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민준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무엇을 알겠다는 건가? 한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문자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500년 후의 디지털 시대를 예측하진 못했겠지만 과학적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된 거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자를 과거의 유산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를 여는 열쇠였죠. 그리고 한글은 그 미래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오면서 민준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민준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2번 연구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7세의 MIT 교수와 24세의 한국 유학생.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법이니까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언어학부 전체 세미나가 킹슨홀에서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교수와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죠. 레이첼 리 교수가 단상에 올라 가볍게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소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습니다. 평소 고집스럽고 폐쇄적이던 내가 먼저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단상에 서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쓰인 짧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지금은 세계가 감탄하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내 발음은 서툴렀지만 또박또박 한국어로 읽어보았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I once thought survival was about domination. Now, I realize, true survival is about being loved and protected. 나는 생존이 지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안다. 진정한 생존은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걸.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2명. 이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레이첼 리 교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민준박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문화, 자신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었을 테지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 동료 교수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를 고집불통 노교수가 아닌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학자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서울행. 다음 주 출발이었죠. 나도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MIT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이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자,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의 문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는 해가 내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배움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캠퍼스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 돌아보았습니다. MIT 언어학부가 있는 건물. 그곳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문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게 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된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깨달은 말 중에 문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라는 말. 여기서 저도 공감되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